이따위 보고서를 지금 나더러 읽으라고 가져온 거야? 당장 나가! 이게 최선입니까? 이따위 보고서를 지금 나더러 읽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고성이 오가는 집무실 안 쩌렁쩌렁한 고함이 대리석 바닥을 치고 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방금 깨진 크리스털 재떨이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서경자는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공기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리 없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만을 응시할 뿐 불그락푸르락해진 회장의 얼굴이나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임원들의 얼굴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경자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여사님 혹은 도우미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실의 먼지를 없애고 식어버린 차를 새 것으로 바꾸며 회장의 기분이 나쁠 때 시야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는 존재. 그것이 이 거대한 빌딩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경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정리하고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에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회장이 결제 서류를 집어들고 바로 서명하기 가장 좋아하는 각도입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사무직으로 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는 이 여성이 한때는 무역 상사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바이어들과 유창하게 협상을 벌이던 인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회장실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비추었습니다. 경자는 그 빛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는 빛을 받을 때만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의 병원비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 빛나기를 포기하고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조용한 분이라 참 다행이야. 비서실장 김선영이 가끔 던지던 그 말은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의 표현이었을까요? 경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삼켰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때에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젖은 행주로 회장의 책상을 닦습니다. 행주가 지나간 자리에 물기가 마르며 그녀의 존재감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그리고 그녀의 눈은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쩌면 회장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파트너사와의 미팅은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통역팀에서 보낸 최종 자료니까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쿄대 출신 전문 번역가가 직접 검수한 겁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회의 테이블 위에 두툼한 자료들을 세팅하고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경자는 그 긴장감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미세한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이 텅 비자 경자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테이블 주위를 돌며 의자의 줄을 맞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상석, 회장의 자리에 놓인 브리핑 자료가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표지가 살짝 들려 있었고 그 사이로 첫 번째 페이지의 굵은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그 문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계약의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오류가 그곳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종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화법에서 이 단어 선택은 상대방을 하청업체 취급하겠다는 무례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거나 파트너사가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서대리, 아니 서 과장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말해야 해. 이건 실수야. 지금이라도 말하면 수정할 수 있어.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인터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어올릴 듯 다급한 손길이었죠. 김선영 비서실장을 호출하면 되는데. 아니야. 지금 막 복도를 지나가는 정우석 팀장을 불러 세우면 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팀장님,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끝내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잡으려던 손은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과 손톱 밑에는 방금 닦아낸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손으로 회사의 운명이 걸린 서류를 지적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런 비웃음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명문대 출신들이 검수했다는 서류입니다. 고졸 출신의 지금은 청소와 자비를 담당하는 60대 여성이 지적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 아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유리천장이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을 거두어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오류는 거기 그대로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아줌마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세요. 주제넘게 굴지 마시고요. 경자는 탕비실 구석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애써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서랍 속에서 꺼낸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전 첫 번째 재취업 자리였던 작은 물류회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재고 관리 대장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선의로 그리고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그 관리자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경자를 몰아세웠습니다. 나이 먹고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디서 감히 관리자 일에 토를 다느냐는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무력감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힘없는 자의 진실은 힘 있는 자의 거짓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직장은 그녀에게 소중했습니다. 남편의 약값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했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막내 아들의 월세도 보태주어야 했습니다. 회장실 보조 업무는 몸은 고되지만 급여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켜서 이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설마 그런 실수를 했겠어? 경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문맥상 허용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현업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녹슬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난 정확히 봤어. 그건 명백한 실수야. 두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이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쟁반을 들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찻잔들이 달그락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소란보다는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안전한 방패였으니까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오늘 미팅이 양사 모두에게 큰 도약이 되길 바랍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회색 수트를 입은 일본 측 파트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탐색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정우석 팀장과 통역사 그리고 임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금세 묵직한 향수 냄새와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경자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누구도 차를 마시는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문제의 그 자료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경자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도현 회장의 신호에 따라 정우석 팀장이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일본 측 대표인 나카무라 상무도 자료집을 열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사락소리가 경자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탕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의실 구석에 있는 보조 테이블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녀의 시선은 나카무라 상무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상무의 시선이 첫 페이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문장에서 그의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보았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펜 끝이 종이를 꾹 누르는 것을, 그리고 옆에 앉은 부하 직원과 아주 짧은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그것은 불쾌감의 표시였습니다. 명백한 모욕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예의 바른 일본인 특유의 차가운 거절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사는 회장의 말을 열심히 일본어로 옮기고 있었지만 자료에 적힌 텍스트와 구두 설명 사이에 괴리감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잘못된 단어 하나가 회의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비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돌아가던 톱니바퀴 사이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끼어든 것과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파열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잠시만요. 이 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카무라 상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0분 만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나카무라 상무는 자료집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료에 적힌 문구대로라면 귀사는 저희를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한 하청 업체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통역사가 당황하며 그 말을 전하자 이도현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단어는 분명 종속을 의미합니다만 저희가 일본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석 팀장이 급히 자료를 들여다보았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그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배석한 통역사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놓친 것인지 아니면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지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가 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자는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설까? 저 단어는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뒷페이지의 부록을 보시면 저희의 진위가 평등한 협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기 오류일 뿐입니다. 일본어로 유창하게 해명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문장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굳은 표정을 풀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경어와 태도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을 때려는 순간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 누가 이따위로 검수했어? 당장 담당자 오라고 해!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경자는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끝나는 시스템. 그녀가 지금 나선다면 그녀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제넘은 간섭자가 되어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회장의 무능함을 외부인 앞에서 증명하는 꼴이 되어 더욱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제발 가만히 있어. 서경자. 그녀는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만이 그녀를 제자리에 붙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상무는 이미 짐을 챙기려는 듯 서류를 덮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고 있었고 정 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아는 유일한 승객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정말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검수했습니다. 그럼 그 일본 사람이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변명 그만하고 심할 써놨어. 억울합니다, 팀장님. 복도 끝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직원의 울먹이는 소리가 회장실 앞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이번 사태의 희생양이 된 대리급 직원이 정우석 팀장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걸레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원본 파일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무거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탕비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죄어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정우석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 달리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는 구석에서 찻잔을 닦고 있는 경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습니다. 경자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찻잔의 물기를 닦는데 열중했습니다. 정 팀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좁은 탕비실을 울렸습니다. 서 여사님,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팀장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 아까 회의실에서요. 나카무라 상무가 지적하기 전에 여사님이 그 자료를 보고 계신 걸 봤습니다. 경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정 팀장은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하셨죠.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었습니까? 그 단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할까? 네. 제가 봤습니다. 그건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밖에서 울고 있는 젊은 직원의 억울함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청소부가 주제넘게 기밀 서류를 훔쳐봤다는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침묵해서 회사를 망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덮쳤습니다. 생계라는 거대한 파도가 양심이라는 작은 촛불을 꺼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생애의 가장 비겁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먼지가 묻어 있어서 닦으려던 것뿐입니다. 저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어요. 팀장. 정 팀장은 잠시 경자의 눈을 응시하다가 이내 실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쉬세요. 그가 나가고 난 뒤 경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보다 스스로를 까막눈이라 비하하며 생존을 구걸했다는 사실이 더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계약은 최종 결렬됐어. 일본 쪽에서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철회했대. 회장님 지금 난리 나셨다며? 누구 하나 잘리는 거 아냐? 이미 번역 담당했던 박대리 오늘부로 권고사직 당했대. 탕비실 밖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힘없는 실무자가 잘려나갔습니다. 박 대리는 경자에게 가끔 믹스커피를 타주며 여사님 힘드시죠? 라고 웃어주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경자는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했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며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재떨이가 꽁초로 가득 차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경자는 묵묵히 들어가 재떨이를 비웠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다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고! 회장이 소리치자 비서실 직원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과 경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경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주변엔 쓸모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다들 월급 도둑놈들이야. 그의 한탄은 경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쓸모 있는 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회장의 귀가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경자는 닫고 있던 테이블을 멈추고 회장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선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대리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회사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는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영혼은 점점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살고 있는가? 그녀는 비워낸 잿더리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크리스털 잿더리가 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바닥을 친 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들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병원비 내가 보냈어. 엄마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경자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아들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탕비실 구석에서 쓴 사직서였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힌 A4 용지. 그 안에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을 적기 위해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해질 것입니다. 나이 62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 회장실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잘못된 서류가 놓였던 테이블을 닫고 억울하게 쫓겨난 박 대리의 빈자리를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장님 차 드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위가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들어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 더 꼼꼼하게 마치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듯 닦아냈습니다. 책상 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화분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공간과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과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정우석 팀장이 출근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경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서 여사님, 갑자기 이게 무슨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정 팀장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단호함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자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부품이 아닌 주체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퇴사한다면서 무슨 할 말이 또 있어? 퇴직금 정산은 관리팀 가서 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려던 경자가 회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서류 결제를 하다 말고 안경 너머로 그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허리를 굽히고 눈을 내리깔던 청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경자는 허리를 곧게 펴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기백에 회장은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 일본 파트너와의 미팅 때 일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일본 파트너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줌마가 그걸 왜 들먹여? 기분 잡치게. 그날 자료의 오류. 사실 제가 미리 봤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우석 팀장과 김선영 실장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봤다니? 당신이 일본어를 알아? 경자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その資料の3ページ、5行目ですが、協力ではなく従属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した。それはビジネスにおいて相手を軽んじる際に用いる致命的な失礼にあたります。 회장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일본어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은 고급스러웠으며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를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져진 전문가의 언어였습니다. 회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 투명 인간 취급했던 여자가 도쿄대 출신 번역가도 놓친 실수를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나섰다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제 말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할까봐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죄 없는 직원이 쫓겨났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떠나는 겁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의 능력은 직함이나 입고 있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디 앞으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경자는 뒤를 돌았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훈계보다 뼈아픈 일침이었습니다. 천장 높은 회장실이 그녀의 작은 뒷모습 하나로 가득 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서 여사님, 잠시만요. 저기,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처우도 개선해드리고. 로비까지 쫓아온 정우석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을 수도 혹은 정 팀장 개인의 뒤늦은 깨달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저는 이제 청소 일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진짜 하셔야 할 일이요? 네.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엔 있겠지요. 경자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습니다. 그녀는 승진을 한 것도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경자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여사님, 아줌마가 아닌 자신의 실력과 양심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코트 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멀어지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말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말했을 뿐이다. 세상은 여전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 말했더라면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곳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